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요일 밤 2편 연속 듣기. 오늘은 조정래 작가의 메아리 메아리와 두 개의 얼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꿀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아리 메아리 조정래. 작은아버지, 저 결혼하게 됐어요. 조카딸 이니가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담담하게 말했을 때 나는 문득 아, 네가 벌써? 하는 영탄조의 말을 흘릴 뻔했다. 그러나 나는 용케도 그 말을 삼킴으로써 작은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유지시킬 수가 있었다. 나는 조카딸 이니가 29살이라는 사실을 즉각 떠올렸던 것이고 그 나이에 비해 나의 영탄조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를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그건 아버지 없이 자란 조카딸에 대한 나의 평소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었다. 내 영탄조가 제대로 어울리려면 적어도 이니가 결혼 정년기인 4, 5년 전에 시집을 갔어야 했을 것이다. 작은아버지, 결혼식 날 저를 좀 예식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아빠가 아직 안 돌아오셨으니. 두 손으로 받쳐든 커피잔에 눈길을 담은 채 이니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끼쳐오는 소름을 느꼈다. 그래야지. 나는 소름이 가져온 섬뜩한 기운을 털어내듯 필요 이상 큰 소리로 말하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이니에게서 떼지 않고 있었다. 이니는 목소리만큼 담담한 표정일 뿐이었다. 아빠가 아직 안 돌아오셨으니. 이니는 마치 제 아버지가 어느 외국에라도 나가 결혼 날짜에 맞춰 돌아올 수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유복자로 태어나 29년 동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는 그 담담함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카딸의 그런 모습은 바로 형수의 모습이었다. 남편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는 형수의 믿음이 그대로 딸 이니에게까지 옮겨진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형수에 지치거나 시들 줄 모르는 신념을 허황하다거나 부질없는 짓이라고 만류할 수 없듯이 조카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 형을 많이 닮았으면서도 형수의 우울한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는 이니의 얼굴에서 나는 천천히 눈길을 옮겼다. 내가 느낀 섬뜩한 기분은 가시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니의 뜻밖의 말에서 나는 이상한 괴기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형수가 풍기는 냄새인 동시에 형수가 즐겨 찾아다니는 무당의 울긋불긋한 옷자락에 펄럭일 때마다 물씬 풍겨나는 그 음산하고 칙칙한 기분이었다. 그래도 배웠다는 너까지. 이니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씹다가 내가 큰 착각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형수가 남편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은 무당의 점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었다. 세금 고지서처럼 전사 통지서가 예사로 배달되던 그 시절, 우리 집으로 분명히 형의 전사 통지서가 배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에 형수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무당은 형수가 그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의 북을 올려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가벼운 나들이에서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인희의 믿음도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이었다. 누가 감히 그 믿음의 근거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안에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한 가지 있었다.
형의 생존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 지켜져 왔다. 우리 집안에서는 국립묘지에 드높게 솟아 어느 나라 대표의 절이든 제일 먼저 받는 무명용사의 탑의 존재를 한사코 외면해온 셈이었다. 그만 가보겠어요. 인희가 소파에서 일어섰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손까지 저어대며 말하면서도 막상 무엇이 아니라는 것인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래, 그런데 신랑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허둥지둥 생각을 감추려 겨우 이 말을 찾아냈다. 오늘 함께 오려고 했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2, 3일 후에 인사드리러 다시 오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인희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웃음을 남기고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그 어색한 느낌의 웃음은 어머니의 그늘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나는 인희가 앉았다 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담담했기 때문에 더 쓸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조카딸의 모습 위에 형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 옆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란히 놓였다. 나와 9살 터울인 형이 판검사라는 으스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일본으로 공부를 떠난 것은 내가 소학교 4학년 때였다. 돈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대줄 테니 너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서 판검사 나으리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예비는 천하를 다 얻는 것이나 다름없어. 아버지가 몇 번이고 형에게 당부한 말이었다. 돈은 얼마든지 대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 집은 부자였다. 황해도 사리원에서 일본 사람 것을 빼놓고는 두 번째로 큰 포목점의 주인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다. 포목점에서 벌어들이는 돈 말고도 우리 집에는 논도 많았다. 아버지는 포목점을 언제나 그만한 크기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는 논을 사들이곤 했다. 요런 멍텅구리 같은 여편네야. 누가 손님 놓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전빵 늘릴 줄 몰라서 안 늘리는 줄 알아? 일본동 가게보다 몇 배 크게 늘리기는 찬밥에 상추 쌈에서 넘기기보다 쉬운 일이여. 허나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을. 2등 자리만 확실히 지키면서 땅만 늘려가는 거야. 세상이 제 아무리 험하게 바뀌어도 땅만은 요동을 안 하는 법이니까. 물건 구색을 갖추지 못해 어쩌다 손님을 놓치게 되면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점포를 크게 늘리자고 안달이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똑같은 말로 어머니의 요구를 묵살해버리고는 했다. 내 위로 두 누나는 소학교까지만 마치고 집안일에 파묻혀 지내야 했다. 두 누나는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툴툴거렸고 어머니 눈을 피해 바가지를 내동댕이 치기가 일쑤였다. 돈이 많으면서도 상급 학교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계집이 업문을 깨쳤으면 됐지. 더 배워 뭐래. 계집들이 공부 많이 하면 팔자 사나워진다. 집안일 익혀서 시집이나 갈 생각들 해. 아버지의 이 한마디 호령으로 누나들은 꼼짝없이 일 구덩이에 빠지고 만 것이다. 형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경찰서를 통해서 집에 전해진 것은 5월이었다. 아이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우리 집안 망했다, 망했어. 이 일을 어째야 좋으냐. 아버지는 가게의 마룻장을 손바닥으로 치며 황소울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눈물 안 나오는 통곡을 터뜨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통곡은 오래 계속될 수가 없었다. 눈꼬리 치세운 형사를 따라 경찰서로 끌려가야 했다. 형사는 형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형 문제로 아버지를 붙잡으러 온 것이었다. 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독립운동을 한 형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는 엇갈리는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긴 겨울방학 내내 방 안에서 책만 읽다가 3월이 되어 형은 그 멋들어진 사각모 차림을 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형은 일본에 가 있었던 지난 1년 동안에 꼭 아버지와 같은 어른으로 변해버렸고 더욱 말이 없어졌다. 나는 형을 대하기가 아버지보다 더 어려웠다. 2학년 공부를 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떠나는 형을 나는 부러운 눈으로 언제까지나 바라보았을 뿐 그 형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었다. 막연하게나마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형이 바로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감격스러움에 혼자 떨었다. 아버지는 그 일 때문에 서너 차례나 더 경찰서에 불려다녔다. 멍청한 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껐떡대길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애비 속도 모르고. 아버지는 전에 없이 자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형을 향해 끝없이 욕을 해댔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술주정을 받아내며 한숨만 쉬었다. 그런 놈 옥바라지 하자고 뼈 빠지게 돈 번 거 아니여. 다신 그따위 넉나간 짓 못하게 이번에 톡톡히 고생을 해야 돼.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를 향해 이런 말을 벌써 몇 번인가 외쳐댔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주눅든 몸짓으로 눈물만 훔쳤다. 형이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바람이 몹시 불던 12월 어느 날이었다. 너 이놈 방으로 들어오지 말고 거기 그대로 섰거라. 역으로 마중 나갔던 어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는 형에게 아버지가 외친 호령이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왜? 어머니가 겁에 질린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임자는 저리 비켜. 나루로 내려서고 있는 아버지의 손에는 지게짝대기가 들려 있었다. 그건 아까부터 기둥 옆에 세워져 있던 것이었다. 이놈아, 애비 말 거역하고 독립운동인가 지랄인가에 가담했으면 그걸로 나가 돼지고 말 일이지. 집구석에는 뭐하러 기어들어와.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 같은 놈아. 대일본 제국은 호랑이고 네 놈은 그 앞에서 생쥐새끼도 못 돼. 어딜 감히 덤벼들어. 천치 같은 놈아. 네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죽어라 죽어. 아버지는 소리소리를 지르며 지게짝대기로 형의 등줄기를 후려치고 있었다. 형은 눈을 꼭 감은 채 그 매를 견디고 있었다.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날 죽여.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와 형 사이로 뛰어들었다. 못된 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게작대기를 높게 쳐든 아버지의 팔이 거센 바람 속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집더미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미련한 놈. 아버지는 지게작대기를 내던지고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한 아버지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그날 이후 형은 매일 방에 누워 지냈다. 집안에는 한약 따리는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형은 한약을 마시고는 밤낮 없이 시름시름 잠만 잤다. 얼마나 메타작을 했으면 젊은 몸이 저리 골병이 들었을꼬. 어머니는 가게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약탕관을 지키고 앉아 부채질을 하며 중얼거리고는 했다. 나는 어머니한테 묻지 않고서도 형의 골병이 아버지한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한테 맞아서 생긴 것이라는 것 좀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 옆에 붙어 앉았다가 내 손으로 약사발을 갖다 주려고 애썼다.
형은 약사발을 받아들면서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물론 입을 열지도 않았다. 나는 형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다가 빈 사발을 들고 나오곤 했다. 형은 집에 온 지 닷새쯤 지나면서부터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기도 했고 머리맡에 책이 펼쳐져 있기도 했던 것이다. 상규나,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형이 약사발을 받아들며 마침내 말을 걸어주었다. 나는 이때다 싶었다. 나는 형이 약을 다 마시기를 기다리며 두 무릎을 바짝 붙이고 앉아 있었다. 형이 빈 사발을 방바닥에 놓으며 손바닥으로 입술을 훔쳤다. 형, 나는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생각과는 달리 목소리가 너무 컸던 것이다. 나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형은 대답 대신 왜 그러냐는 눈으로 묻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 둘만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아. 형이 웃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조용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웃음, 예상외로 뜨겁게 느껴졌던 손길은 형에 대한 내 기억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선명한 한 장의 사진이 되었다. 저 형이 정말 독립운동을 했어? 독립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데? 나는 용기를 얻어 재빠르게 물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속삭이듯이 낮아져 있었다. 형은 한참 동안이나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형의 그 눈길은 여름 한낮의 햇살보다 더 눈이 부셨다. 일본 놈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형은 고개를 숙이며 가까스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은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있었다.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너한테 부끄럽구나. 형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본 채 탄식하듯 말했다. 상규나, 너는 좀 더 커야 알 수 있다. 그만 나가 놀아라. 형은 다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는데 그 얼굴이 몹시 화가 난 것처럼 무섭게 보였다. 나는 쫓기듯 형의 방을 나오며 마루가 출렁이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형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형이 내 형 같지가 않고 남처럼 멀게 느껴졌던 것이다. 형이 말했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윤곽을 잡은 것은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다. 경찰에서는 형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학도병을 자원하라고 압력을 가해오기 시작한 것이다. 영감, 돈 어디다 쓰려고 벌었어요. 자식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가며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쓸데없는 소리, 제 놈이 긁어 덧낸 부스럼이요. 정신대피해 딸년 시집 서둘러 보내는 것하고 학병 나가는 문제하고는 달러. 아버지는 매정하게 어머니의 애원을 뿌리쳐버리고는 했다. 상서봐, 도망쳐라. 만주로든 깊은 산중으로든 도망을 쳐. 학병을 끌려나갔다간 다 죽는다더라. 아버지를 설득하기에 지친 어머니는 이제 형을 붙들고 애를 태웠다. 어머니, 도망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염려 마세요. 형은 입가에 웃음기까지 띠며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형은 그 태연함 속에 무슨 방법을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형은 제 발로 경찰서에 가서 학병 지원서를 쓴 것이었다. 도망을 치라는 어머니의 단순함에 비해 형의 그 결정은 묘방 중에 묘방이었다. 돈이 아까워서 자식을 죽을 곳으로 보내다니 당신도 사람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 통곡을 했다. 저놈의 주둥아리 박살을 내기 전에 닥치고 있어.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며 정말 어머니를 박살낼 것처럼 불끈 쥔 주먹을 치켜들었다. 아버지는 버릇처럼 자기는 무식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곤 했는데 정말 그때처럼 아버지가 무식해 보이고 짐승처럼 보였던 때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예 아버지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형이 학병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체념을 했는지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처녀 1000명이 한 땀씩 술을 놓아 글자를 새기면 총알을 막아준다는 배에 두르는 천인침 띠를 만들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정신없이 쏘다녔다. 어머니는 가게에서 제일 좋은 비단을 골라 거기에 무은장구라고 한자로 쓰고는 한 사람에게 한 땀씩 뜨게 해서 네 글자를 수놓아가는 힘겨운 일을 해내고 있었다. 1000사람의 정성을 모은 그 부적을 몸에 지니면 죽을 곳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일을 해내는 며칠 동안 어머니의 눈은 줄곧 벌겋게 울고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한시라도 몸에서 떼지 말아야 한다. 명심해. 알겠지? 어머니는 형이 떠나는 날 아침에 천인침을 형의 주머니에 넣어 꼭꼭 누르며 애가 달았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총알을 피해 다니도록 하거라. 그럼 아무 탈 없다. 참으로 무식하고도 무식한 아버지의 말이었다. 사람보다 수백 배 빠른 총알을 형이 어떻게 피할 것인가. 소학생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른인 아버지가 모르다니.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무식한 말을 큰 소리로 하는 뻔뻔스러움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렇게 무식한 아버지가 어떻게 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벌고 주판도 없이 돈 계산만은 귀신같이 빨리 해내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정신대를 피해 부랴부랴 시집을 갔던 큰 누나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지만 형한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집집마다 녹그릇이란 녹그릇은 다 공출당하고 있었고 쇠로 된 다리에 난간까지 뜯어갔다. 그러나 천인침 덕분이었을까, 총알을 피해 다녔기 때문일까. 형이 성한 몸으로 무사하게 돌아온 것은 해방이 된 10월이었다. 거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렇게 허망하게 망하다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 일본이 망한 것이 못내 아쉽기라도 하듯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려가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했다. 아버지는 해방이 하나도 기쁜 것 같지 않았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이제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포목점을 마음껏 늘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해방을 기뻐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없는 것 같았다. 영감, 가게부터 크게 늘립시다. 해방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며 두 번째로 한 말이었다. 첫 번째 말은 물론 내 아들 상섭이가 돌아오겠구나 하는 목매인 말이었다. 암탉이, 암탉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친 말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기죽은 암탉이 되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놈의 세상이, 이놈의 세상이. 아버지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로 담배만 빡빡 빨아대며 가게 유리문 밖을 찬찬히 내다보고는 했다. 소련군이 밀어닥치면서 세상에는 이상한 소문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부자나 가난뱅이의 차별 없이 모두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 세상을 소련군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런 소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평양 나들이를 뻔질나게 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가게 물건을 해오는 것도 아니었다. 형이 돌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다. 고생했다. 전쟁에서 돌아온 형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형은 사흘 동안이나 밥만 먹고 잠만 잤다. 그러나 독립운동 사건 때처럼 한약을 다려 먹진 않았다. 몸이 허해졌을 테니 보약을 먹어야 한다며 어머니는 한약을 먹이려고 안달이었지만 형은 굳이 마다했다. 형이 긴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조미수식에 궁금한 그 희한한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형, 비루마에서 싸운 일본군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데 그게 참말이야? 나는 하마터면 그게 참말이야? 하는 대목을 형도 사람 고기 먹었어? 라고 말할 뻔했다. 형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불쑥 말했다. 왜, 너도 사람 고기 먹어보고 싶으냐? 이 느닷없는 말에 나는 잠시 정신이 멍해졌고 사람의 팔다리가 잘리고 배가 갈라지는 끔찍한 상상과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몸소리 처짐과 함께 토악질을 시작했다. 나는 매운 눈물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아침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했다. 형이 그때처럼 밉고 야속한 때는 없었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형은 매일 바쁘게 어디론가 나다녔다. 그런 형은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쳐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난리판이 벌어진 것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상섭이 너 이놈? 네 놈이 이 애비 때려잡는 선봉장에 섰다며? 요런 죽일 놈아. 당장 나와라. 네 놈이 비싼 밥 먹고 헛짓 못하게 두 다리를 뚝뚝 부려뜨려 줄 테니까.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는 지난날 독립운동 사건 때보다도 몇 갑절 화가 나 있었고 손에는 지게 작대기가 아닌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형은 그때처럼 아버지의 매질을 당하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몽둥이질을 이리저리 피하다가 잽싸게 몽둥이를 낚아채고 말았다. 아니 이놈이 환장을 했나? 애비한테 덤비기까지 해? 몽둥이를 빼앗긴 아버지는 자기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저를 팬다고 제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새 시대를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형은 당당하게 말했다. 그 일이란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아이고, 저놈이 우리 집안 다 망치네. 아버지는 갑자기 힘이 빠지는지 허리를 반으로 접으며 마루로 가 걸터 앉았다. 내가 미친놈이다. 내가 미친놈이야. 소학교만 마치고 장사나 가르쳐야 하는 건데 판검사 되기를 바란 내가 미친놈이다. 집안 번창시킬 판검사 되라는 공부하라고 금싸라기 같은 돈을 댔더니 저놈이 집안 망칠 공산당 공부를 하다니. 이놈아, 정신 나간 놈아. 우리 집 재산이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나 알고 네 놈이 날뛰냐? 할아버지, 그 위 증조 할아버지, 그 위 고조 할아버지. 나까지 4대에 걸쳐서 푼푼히 모은 것이 지금 재산이다 이놈아. 대대로 어깨가 녹아내리도록 등짐을 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산 넘고 강 건너 보부상 노릇을 해서 씨를 틔운 재산이다 이 넉나간 놈아. 네 놈 할아버지께서 터잡을 목돈을 남기셨고 나는 그걸 미천으로 오늘 같은 재산을 만드느라고 어떤 고생을 한 줄 아냐 이놈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네 놈을 판검사 만들려고 했던 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냐? 네 놈이 애비 망치고 집안 망치는 선봉장으로 나서? 에라이 죽어도 고이 못 죽을 놈아. 한숨을 토해낸 아버지는 냉수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형은 장승처럼 어둠이 깔려오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우리 집의 재산을 남김없이 빼앗기게 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집안은 거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쨌든 공산주의를 버리라고 형을 다그쳤고 형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는 지루한 싸움이었다. 아버지의 도끼는 이미 소문난 것이었지만 거기에 맞서는 형의 끈기 역시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재산을 다 빼앗긴 아버지는 세상 살맛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나마 공산주의자인 형 덕분에 집까지 빼앗기지 않은 우리 집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다른 부자들이나 지주들은 어제까지의 하인이나 소작인에게 안채를 내주고 행랑방에서 살아야 하는 수모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친일이니 반동이니 하는 죄목으로 어디론지 끌려가고 말았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체제의 사회에서나 기필코 거쳐야 하는 역사의 순리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그때 나는 너무나 어렸었다. 그래도 공산주의도 사람 사는 세상일 테니 어디 살아나 보자. 언제까지 맥을 놓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한 말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꽃처럼 식구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그런데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쳤다. 형이 잡혀 들어간 것이다. 회의를 하다가 논쟁이 벌어져 형이 상대방에게 재떨이를 던졌는데 머리를 맞은 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모자라는 놈, 공산주의에 붙기로 했으면 좀 마땅찮은 일이 있어도 주둥아리 딱 닥치고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끝장을 봤어야지. 지놈이 뭐라고 주둥아리를 놀려. 모자라는 놈, 모자라는 놈. 사건 진상을 수소문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장탄식을 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이 한 말이 문제가 되어 잡혀갔다는 것이었다. 만약 형이 한 말이 반동적 발언으로 결정되면 형의 앞날이 캄캄해지는 모양이었다. 닷새가 지나도 형은 풀려나지 않았고 또 초조한 며칠이 지나 우리 집에 들이닥친 것은 형이 아니라 보안 서원이었다. 우리는 마침내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형이 돌아오기까지 1년 동안 운막 같은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겪은 고생은 혹심한 것이었다. 식량 배급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작은 누나까지 작업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다. 그래도 식구들은 그 누구도 고생을 힘들어하지 않고 형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형은 몰라볼 정도로 여유어 있었다. 상서봐, 너 아직도 공산주의가 좋으냐?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형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무라잔한 것이 아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아버지 마음과 똑같아요. 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래? 아버지가 형의 손을 덥석 잡았다. 우리 가자, 남쪽으로. 아버지가 느닷없이 말했고 식구들은 일제히 문 쪽으로 눈길을 꽂았다.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그러지요. 마침내 형이 대답했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서 이렇게 쉽게 의견 일치가 된 것은 두 분 생애 중에 처음이고 마지막 일이었다. 언제 뜨나요? 내일 밤 이맘때 당장. 빠른 건 좋지만 준비가. 다 이 애비한테 맡겨라.
다음날 우리 식구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고 아버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작업장에 나가지 않고 어딘가를 다녀왔다. 이른 저녁을 해먹은 우리 식구들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집을 나섰다. 이틀 밤을 꼬박 걸어 해주가 가까운 해변에 다다랐고 집을 떠난 지 사흘 만에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허리춤에서 꺼내 뱃사람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금덩이였다. 육지로 38선을 넘자면 경비가 심해 위험하고 안내하는 길잡이 놈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놈들한테 속아 돈 털리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이야. 식욕 좋게 국밥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허리에서 풀어놓은 전대 속의 금덩이들을 구경한 것은 서울의 여관방에서였다. 이게 있으니 다향이라고 기죽지 말고 모두 힘내서 살아보자. 아버지가 엄지손가락 크기의 금덩이들을 소나귀에 몰아 잡으며 기운차게 말했다. 헌데 이 금덩이들은 언제 다 모은 거요? 흡족한 웃음을 머금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고 그걸 어머니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우리들 모두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임자, 내가 평양 걸음 자주 할 때 거기다 첩이라도 두었냐고 투정했었지. 그때 바로 이것들을 구해 모았던 거야. 영감 참 용하시오. 세상 바뀔지 어찌하셨소 그래. 내가 조금만 덜 무식했더라도 그 아까운 재산 그리 억울하게 뺏기지 않고 반 이상은 건졌을 게야. 무식하다 보니 이 세상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는 줄 까맣게 모르고 살았고 로스케 놈들이 밀어 닥쳐서야 손을 썼으니 이 꼴밖에 안 됐지. 아니에요. 이만큼 건진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금덩이들을 어루만졌고 형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었다. 우리는 금을 처분해서 동대문 밖에 조그만 집부터 마련했다. 아버지는 열흘 가까이 어딘가를 부지런히 나다니더니 마침내 식구들을 모여 앉혔다. 다시 포목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돈 놓고 돈 먹고 내가 벌어 내가 먹는 이곳이 역시 사람 살만한 곳이다. 포목상을 다시 시작해서 옛말하면서 살아보자. 상섭이 너도 장사 따라 나서라.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했다. 그러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다. 왜 대답이 없냐?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을 향해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못한 공부를 마저 했으면 하는데요. 형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부? 아버지는 가당찬타는 듯 코웃음을 치고는 담배를 빼물었다. 들어라. 인자 우리 집에는 판검사 필요 없다. 타향 땅에 불러와 다섯 입이 굶느냐 먹느냐 하는 시급한 판에 배부르게 판검사 타령이 다 무엇냐. 우선 돈부터 벌어놓고 판검사 타령은 네 아들 댁에나 가서 해도 된다. 그렇지만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정 공부를 하고 싶거들랑 네 혼자 힘으로 해봐. 네 혼자만 자식이 아니니 이 애비는 뒷바라지 할 힘이 없어. 형은 포목 장사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공부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두 달인가 빈둥빈둥 놀다가 옛 학교 동창의 소개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 아버지는 새로 시작한 포목상에 매달려 있느라고 그런 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형의 직장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누군가의 밀고로 빨갱이 혐의를 받고 체포된 것이었다. 모자란 놈. 길 한번 잘못 들어서면 그 꼴이 된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지. 면회를 다녀온 아버지가 맥이 빠져 중얼거린 말이었다.
경찰에서는 형이 이북에서 활동한 경력을 소상히 알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감옥살이한 대목은 쏙 빠져있더라는 것이었다. 형이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사리원에서 살다가 월남한 어느 사람의 신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보면 형은 영락없이 남쪽으로 숨어 들어온 이북의 빨갱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야속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는 손바닥을 비비며 애가 탔고, 낸들 아나, 사리원이 워낙 커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으니 상섭이 놈에게 당한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수를 써서든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을 테니 상섭이 놈이 그 꼴 당하기야 쉬운 일이지. 아버지는 줄담배만 피웠다. 형이 이북에서 감옥살이한 것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죄가 판가름이 날 것이었다. 그러나 38선은 막혀 있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은 경찰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족밖에 없었다. 결국 형은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무래도 그 자식이 태어날 때 시를 잘못하고 태어난 모양이다. 어머니가 울먹였고 아버지는 카악 가래만 돋우어 올리고 있었다. 형이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장사에만 파묻혀 있을 뿐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기 혼자만이라도 면회를 다니게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지 그런 아버지를 전혀 탓하지 않았다. 감옥살이를 끝내고 나온 형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형은 방에만 틀어박혀 살았고 어쩌다 밖에 나오면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6.25 전쟁이 터졌다. 그러자 피난을 제일 먼저 서두른 것은 형이었다. 라디오에서 안심하라는데 좀 있어 보자. 우리 쪽도 허수아비는 아니잖나 말이야. 빌어먹을 장사가 털을 잡을 만하니까 왜 이 난리들이야. 아버지가 화를 냈다. 그러나 어물거리는 사이에 인민군은 서울로 밀어닥쳤고 한강다리가 끊겼다는 소문이 퍼졌다. 우리 가족은 뚝섬으로 나갔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해도 배를 얻어 탈 길이 없었다. 배 없는 강변에 피난민들만 들끓었다. 돌아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안 돼요. 형이 단호하게 반대했다. 안 된다니? 건너가겠어요. 무슨 수로? 헤엄을 쳐야죠. 맞아 죽는다. 자신 있어요. 정말이냐? 자신 있어요. 알았다. 혼자 떠나거라. 아버지가 형에게 돈을 나눠주었다. 형의 생애 중에서 이때의 결정이 유일하게 현명하고 올바른 것이었다. 만약 서울에 남아있었더라면 북한군에 끌려갔거나 월남민이라는 이유로 어떤 공경을 치렀을지 모른다. 이후 형이 돌아올 때까지 4개월 동안 나는 거의 매일 밤 형이 시퍼런 강물에 빠져 죽는 꿈을 꾸어야 했다. 그러나 그 꿈 이야기를 작은 누나한테도 할 수가 없었다. 충청도 어느 마음씨 좋은 집에서 저를 살려줬지요. 전쟁의 와중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식구들의 궁금증 앞에 형이 한 말은 이 한마디뿐이었다. 몇십 년 만에 추이라고 했다. 곧이어 터진 일사후퇴로 서울은 다시 텅 빈 도시가 되었고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피난의 행렬은 남쪽으로 이어졌다. 우리 식구들도 그 피난의 대열에 끼어 있었다. 그러나 형은 빠지고 없었다. 젊은이란 젊은이는 모두 쓸어가다시피 한 제2 국민병이 된 것이었다.
우리는 논산까지 내려가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진격해 올라가는 국군의 뒤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집으로 들어서던 우리 식구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형이 먼저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형은 어떤 낯선 여자와 함께였다. 2번씩이나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형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 그 여자 소개를 대뜸 이렇게 했다. 우리의 의혹이 당장 고마움으로 바뀐 것이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형편은 말이 아니었어요. 날은 춥지요. 급식은 제대로 안 되지요. 사람 수는 갈수록 늘어나죠. 결국 질서가 깨지면서 도망자가 생기고 배가 고프니까 약탈을 하게 되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대로 따라갔다간 제 꼴도 빤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도망쳐 염치불구하고 이 사람 집을 또 찾아간 겁니다. 참 천벌을 10번 받아 마땅한 놈들이다. 적군을 쳐부순다고 남의 집 자식들 끌어가서는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힐 돈을 윗대가리 몇몇 놈이 부정을 해서 처먹고 젊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다니. 죽일 놈들.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전쟁에 이기겠다. 이놈의 나라는 썩을 대로 다 썩었어. 아버지는 처음 보는 여자 앞인데도 상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그게 바로 제2 국민병 사건이었다.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강을 헤엄쳐 건너겠다고 했을 때처럼 형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이나 형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래, 목숨을 2번씩이나 지켜줬으니 연분은 천생연분인 모양인데.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시간이 지루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아직 난리도 안 끝났으니 어떻게 난리가 끝나면. 그건 안 돼요. 형이 느닷없이 소리쳤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가 흠칫 놀라며 뒤로 조금 물러나 앉았다. 아버지가 이빨을 갈아붙이는 뿌두둑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방 안에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상서봐, 결혼이란 일생에 한 번뿐인 큰일인데 이 난리통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 우린 아무 상관없어요. 냉수 떠놓고 하는 결혼식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형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번번이 말 허리를 자르고 들었다. 혼약만 해두고 시골에 내려가 있다가 난리가 끝나면 해도 될 일 아니냐. 글쎄 어머니, 그럴 형편이 못 된다니까요. 형이 또 목소리를 높였고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이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그래, 알았다. 식을 올리자. 놀랍게도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아버지와 의논 한마디 없이 어머니 혼자 결정 내린 것은 그것이 최초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방바닥만 내려다본 채 담배만 빨고 있었다. 다음 날 정말로 하얀 볼을 씌운 밥상 위에 냉수 한 사발을 찰랑찰랑하게 떠다 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꼭 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슬픈 것 같기도 했고 어쩌면 엄숙한 것 같기도 했던 그 결혼식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철이 들어서야 알았지만 그때 형수는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전쟁은 계속 중이었고 형 앞으로 징집 영장이 나왔다. 일단 처가로 피해라. 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한 말이었다. 글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피하라니까 개죽음 당한다. 피하고 싶지 않아요.
글쎄,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애비 말 좀 들어.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나 형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 결혼 생활 4개월 만에 형은 전쟁터로 다시 떠났다. 이 집 저 집에 전사 통지서가 예고 없이 날아드는 불안 속에서 형수는 혼자 애를 낳았다. 딸이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바뀐 여름에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형은 돌아올 줄을 몰랐다. 남과 북의 포로 교환이 끝난 후에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의 입에서도 형의 생사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장사는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미 군용 더블백에 마구 쑤셔 넣어가지고 온 돈을 간추려 100장씩 다발로 묶는 일을 거의 매일 밤 자정까지 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 일을 돕고 있는 형수도 마찬가지였다. 조카딸 이니는 커갈수록 형의 모습을 닮아갔다. 아버지는 그런 손녀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인기척이 나면 흠칫 놀라고는 했다. 형수가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한 것은 이니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아버지가 원해서 그리 된 일인지 형수가 원해서 그리 된 일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일이 시작되고부터 우리는 형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없이 온순하고 나약해 보이기만 해서 거친 장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형수가 의외로 그 일을 빈틈없이 해나갔던 것이었다. 사람이란 을의 그 깊은 속을 알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는 형수의 그런 새로운 모습이 미처 개발되지 않았던 숨겨진 능력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건 생존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어쩌면 딸 하나를 데리고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모를 위기감에서 스스로를 구출하고자 하는 본능이 형수를 그렇게 강하고 질기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 싶었다. 아버지는 그런 형수를 무척이나 대견해했지만 내 눈에는 그런 형수가 한없이 슬픈 그림자로만 보였다. 형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썼던 것은 형 때문이 아니라 한 여자가 지닌 그 가엾은 슬픈 몸부림이 끝없이 내 가슴을 적셨기 때문이다. 어차피 모든 죽음이란 그런 것이지만 아버지의 죽음도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왔다. 아버지는 분명 내 손을 잡았으면서도 희미한 바람결처럼 형의 이름을 부르고는 눈을 감았다. 그 희미한 음성은 형이 내 가슴 속에 만들어 놓은 추억의 산골짜기들을 굽이쳐 돌며 멀리 메아리쳐 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항시 몸에 지니고 다녔던 손때 묻은 가죽 지갑 속에서는 몇 푼의 돈과 사진 한 장이 나왔다. 그건 누렇게 변색이 된 사각모를 쓴 형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은 형수에게 넘겨졌고 사진을 두 손바닥으로 감싸 받쳐 들여다보던 형수는 마침내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흑 울음을 터뜨렸다. 형 때문에 형수가 식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버지를 뒤따르기라도 하듯 어머니도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때 비로소 형수가 가게 일을 익힌 것이 얼마나 현명한 행동이었는가를 절실히 깨달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채로 그 현명한 결정은 분명 아버지가 내린 것일 거라고 나는 믿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형수와는 떨어져 살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적잖은 재산을 한 푼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형수는 절반을 나에게 넘겨주려고 애를 태웠다. 나는 결국 그 돈을 받아 지금의 건축회사를 차리는 미천으로 삼았다.
형수는 내 도움이 전혀 필요 없게 야무지게 포목점을 운영해가며 딸 자식 이니를 키워나갔다. 나는 이니가 놓고 간 하얀 사각 봉투를 집어들었다. 박상섭 씨 장녀 이니양. 청첩장의 빳빳하고 흰 종이 위에서 형은 선명한 세자의 검은 글씨로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상섭아. 그때 내 가슴속에 들어앉은 추억의 산골짜기들을 굽이쳐 돌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네, 아버지. 아슴아슴한 저쪽 산 골짜기 끝에서 형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오고 있었다. 두 메아리가 어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남겨진 남자라는 쓸쓸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두 개의 얼굴, 조정래. 그 산골 마을에서는 밤마다 귀신의 울음소리가 번져나왔다. 발길을 더듬거려야 할 만큼 어둠이 짙어지기만 하면 그 습하고 음산한 울음소리는 영락없이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른 저녁을 해먹고는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문이란 문은 모두 닫아 걸었다. 마을은 밤만 되면 공동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사람의 통행이 완전히 끊긴 데다 불을 켠 집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적막한 어둠 속에 어렴풋한 형체를 드러내고 있는 집들은 흡사 묘지와 같았고 그 어둠을 헤치고 귀신의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목을 놓아 우는 때도 있었고 발악적으로 소리칠 때도 있었고 서울게 우는 때도 있었고 간드러지게 웃는 울음을 울 때도 있었다. 그 어떤 울음도 견디어낼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적막한 어둠을 타고 흐르는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과 메마른 통곡과 섬뜩한 웃음소리는 하나같이 마을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한바탕 찬물을 끼얹고 나서는 못 견디게 지루한 시간 동안 잠잠한 것이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전신의 피를 바지직 마르게 하는 웃음소리가 싸늘하게 퍼져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왼쪽 같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오른쪽 같았고 또 어느 때는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잔뜩 주눅이 든 낮은 목소리로 왼쪽이니 동쪽이니 오른쪽이니 서쪽이니 우김질하기도 했지만 차차 그것도 멈추고 말았다. 백날 우김질을 하면 무엇할 것인가? 동쪽이면 어떻고 바로 등 뒤면 어떻단 말인가? 그런 우김질로 귀신이 울기를 멈추지 않는 한 그것처럼 부질없는 일이 없었다. 엄마 무서워. 불 켜. 파랗게 질린 애가 가슴으로 파고들며 애원했다. 알았다. 엄마가 꼭 안아줄게. 어서 자그라. 여인은 애를 감싸 안으며 동그랗게 뭉친 솜덩어리를 집어들었다. 엄마 불 켜. 나 무서워. 알았어. 이 솜으로 귀 막아줄 테니 어서 자. 싫어. 답답해. 빨랑 불 켜. 이 웬수야. 불을 켜면 어찌 되는지는 알아? 여인은 낮게 틀어잡은 목소리로 애를 꾸짖으며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러고는 사정없이 솜을 애 귀에다가 틀어박았다. 그런 여인의 한 손은 우악스럽게 아이의 입을 덮고 있었다. 머리를 쥐어박힌 아이의 아픔은 그 손바닥에 짓눌려 억지로 사겨지고 있는 참이었다.
집집마다 소등을 한 것은 결코 자이에서만이 아니었다. 처음 귀신이 울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마을 전체를 대낮처럼 밝게 불을 밝히기를 원했다. 그건 짐승이나 귀신은 불이나 밝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불을 밝히자면 나무도 엄청나게 들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마을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산에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는 다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러나 이 의견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 무슨 철부지 애들 같은 말들을 하시오. 저 나무들을 가꾸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그까지 귀신을 쫓는데 불쏘시개로 태워 없앤단 말이오. 저건 당신네 어른들의 재산만은 아니오. 애들 자손한테까지 남겨야 할 재산이란 말이오. 이장이 화가 난 어조로 말했다. 사람들은 말을 잃고 말았다. 이장의 말이 맞았다. 이장의 의견에 따라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기 15년여. 그동안 겪은 고생과 들인 정성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제 한아름씩 다 되어가다시피 하는 나무들을 멋대로 쳐내려서 귀신을 쫓자고 밤새껏 일삼아 태워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장도 귀신 곡성을 듣긴 들었을 건디 이대로 밤마다 험한 꼴로 지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노인은 이장에게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대로 시달릴 순 없는 일이죠. 젊은 이장은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무거운 표정이 되었다. 한 품고 오신 귀신을 사람 완력으로 이긴 법은 없답디다. 그저 달래야 해요, 달래야. 어느 여자가 말했고, 그렇잖고 원기를 잘못 몰아세웠다간 날벼락 맞아요. 천상 비위 맞춰서 구슬려야 한다고요. 옆에 여자가 생기도는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그렇담 구슬해야 한단 말이렸다. 처음 말을 꺼냈던 노인이었다. 그렇지요. 구슬해야죠. 원기 달래는 데야 군 말고 더 신요한 처방이 어디 있나요? 두 여자가 자신만만하게 강조했고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해결책을 찾아낸 기쁨으로 술렁거렸다. 그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윽고 이장이 동의를 표했다. 하루라도 빨리 길이를 잡아야 해요. 그럼 돼지도 큰 놈으로 통째 올리고. 그렇지, 집집마다 출염을 해서 떡 벌어지게 차려 올려야지. 여자들은 처음에 모였을 때 침울한 기분을 싹 털어버리고 굳차릴 이야기로 빠져들고 있었다. 모두들 조용히 하십시다.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말을 멈추었다. 구슬하는 건 100번 좋은데 굿은 무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무당이 없지 않습니까? 이장의 이 말에 사람들은 모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서로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지극히 짧았다.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요? 기별만 띄우면 얼씨구나 올 걸 가지고. 어느 이빠른 여자가 말했고, 그러게 무당 없는 동네가 어디 우리 동네뿐인감? 다른 여자가 입을 삐죽해 보였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술렁거리는 분위기를 잡으려는 듯 이장의 목소리는 사뭇 컸다. 또 무당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의 입으로
우리 동네에 귀신이 붙어서 동네 굿을 했다는 소문이 나는 게 염려다 그 말입니다. 어느 한 집도 아니고 동네 전체가 귀신이 붙었다. 그래서 귀신 붙은 동네라고 소문이 퍼져봐요. 그런 날엔 우리 동네 꼴은 뭐가 되겠소? 우릴 귀신 붙은 것들이라고 상대하기 꺼려하고 우리 동네 농작물을 귀신 붙은 물건이라고 사려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소? 그럼 우리네 신세가 어떻게 되겠소? 10년 공부 도로함이 탑을 아니오. 나는 바로 그게 걱정이란 말이오. 좌중에는 갑자기 냉기가 돌았다. 이장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았다. 역시 이장은 예사 사람이 아니었다. 젊은 나이에 비해 언제나 생각이 깊고 넓었다. 이장이 이 산골 마을을 아끼고 염려하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은 제각기 애정과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 이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산골 마을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고작해야 산자락 아래를 타고 일구어진 밭대기에서 걷어들인 고구마로 산골에 긴 겨울을 나기란 반쯤은 죽어있는 꼴이었다. 그나마 돈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봄이면 고사리, 가을이면 밤을 따내서였다. 그러나 그 돈이란 것이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시장스러운 액수였다.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나 실 등속을 가까스로 장만할 뿐 간고등어 한 손 선뜻 사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젊은 이장이 자리를 차고 앉으면서부터 동네는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젊은이가 처음부터 이장은 아니었다. 그가 동네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 사는 곳에 옛사람이 떠나거나 새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였다. 그 젊은 내외는 극성스러울 만치 부지런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돌과 자풀투성이의 땅을 일구는가 하면 나뭇가지와 칡줄기로 닭장을 얽어 만들었고 사시장철 흘러가는 맑은 냇물을 옆에다 놓고 한사코 우물을 파는가 하면 자기 산도 아닌데 낑낑거리며 나무를 줄지어 심어나가는 것이었다. 이런 그들 내외의 행동은 심심찮은 웃음거리였다. 그러나 그들은 귀라도 먹었는지 도무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게 되자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돌과 자풀투성이었던 땅은 어느새 자신들의 밭보다 몇 배 넓은 밭으로 변해 있었고 그 엉성하게 이를 데 없던 닭장에는 새하얀 달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들 내외에게 꽤는 호의적이면서도 알첨기 어린 웃음을 보이며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묻는 말에 다정스럽게 대답했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은 시샘이라도 하듯 그들 내외처럼 되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 내외는 사람들을 이것저것 시키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그 젊은 남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일할 수 있기를 은근히 바랐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마을이 공동으로 처리할 문제가 생기면 젊은이의 의견대로 따르게 되었다. 그만큼 젊은이는 생각이 깊었고 사심없이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젊은이는 갑자기 이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씨가 이장을 맡지 그래? 누군가 불쑥 말했고 그래 난 늙어서. 나이가 든 이장은
당황하고 궁색한 표정으로 어물거렸다. 그때 뜻하지 않은 박수가 산발적으로 짝짝짝 터져나왔고 젊은이는 이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 전에 있으나마나 했던 이장 자리란 자리가 그처럼 빛나고 크게 느껴진 사실에 사람들은 2번, 3번 놀라고 있었다. 그는 무서운 열성으로 일을 해나갔다. 그는 마을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모두 힘을 합해줄 것을 역설했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만큼의 계획을 세워 사람들에게 알리고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남쪽을 빼고는 빙 둘러싸인 삼면의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 같은 것이었다. 그는 몇몇의 반대를 가차없이 묵살했고 일을 진행해가는 동안 일어나는 사소한 불평 같은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이 일을 이룬 다음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누누이 강조했다. 그는 결국 2년에 걸쳐 나무 심기를 완료했고 첫 해에 심었던 나무가 숲을 이루는 것을 본 사람들은 비로소 다음 해에는 무슨 열매든 열리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해가 바뀌고 열매를 따게 되었을 즈음엔 이장의 말은 그대로 법이었다. 이장이 한 일은 실로 많았고 또 그 결과가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게 이 산골 마을에 사는 것을 떳떳하게 내세웠다.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장의 말 맞다나 귀신 붙은 동네 물건이라고 외면을 해버리는 날에는 옛날의 꼴로 되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 허기진 가난에 다시 묻히느니 차라리 귀신의 울음에 시달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제각기 이런 생각에 빠져 난감해져 있었다. 이장, 무슨 묘책이 없겠소? 노인이 마른 음성으로 두꺼운 침묵을 깼다. 글쎄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장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고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눈길을 일제히 이장에게 보냈다.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굿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만 지극하면 원기도 마음을 풀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날로 굿을 준비했다. 아낙네들은 모두 목욕을 했고 생리일을 맡고 있는 여자들은 아예 음식을 장만하는데 얼씬도 못했다. 어둠이 내리는 것과 동시에 상을 차렸다. 걸게 차린 굿상 앞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모여섰고 이장을 선두로 깊은 절을 올렸다. 그럴 때마다 둘러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발 원혼을 풀고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떠나가 주십소사 하며 정성껏 빌었다. 귀신도 그 정성에 감복했음인가? 바라징이 울리지 않는 굿인데도 그 소름 끼치는 울음을 그친 것이었다. 굿이 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조마조마 가슴들을 조이며 귀를 세웠지만 귀신은 울지 않고 자정이 넘어갔다. 사람들은 무턱대고 절을 하고 싶은 안도감에 충만되어 생애 처음인 것 같은 다디단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다음 날은 밝기가 바쁘게 밖으로 몰려나와 자신들의 정성을 거두어준 귀신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했다. 그런 그들의 얼굴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밝은 웃음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또다시 귀신이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틀 전보다 더 오금이 저리고 등골에 찬바람이 이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정성을 물리쳐버린 귀신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느낌이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모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지만 뾰족한 방법이 강구되지는 못했다. 이장님, 그 쌍놈의 귀신을 우리 남자들이 나서서 때려 잡읍시다. 불쑥 튀어나온 이 말에 장내는 아연 긴장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춘배였다. 그는 뼈대가 굵은 기운께나 쓰는 사내였다. 나 귀 떨어지고 귀신 울음소리는 생전 처음 듣는데 말이오. 그걸 잡아 12토막을 내고 말아야지. 언제까지 이 꼴로 바들바들 떨고만 있을 거요. 맞는 말이오. 헌데 귀신이 사람 눈에 보여야 때려잡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오. 이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역력하게 우는 귀신이라면 별종일 게 틀림없어요. 그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쫓아가 보는 겁니다. 가 보면 머리를 풀어 헤쳤는지 하얀 옷을 입었는지 다리도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춘배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자들은 대개가 귀를 막고 있었고 옆에 남자들도 자꾸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 춘배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에게 떨어질 귀신의 화가 자신들에게도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게 분명했다. 글쎄, 그 용기는 좋은데 괜히 그러다가 화를 입는 게 아닌지 모르겠소. 이장이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그럼 이장님도 귀신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오? 뭐 꼭 그런 건 아니오. 하지만 밤마다 울고 있으니 전혀 안 믿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소. 참 웃깁니다 그려. 난 꼭 귀신을 때려잡고 말게요. 자,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내 말은. 춘배는 이장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쳤다. 어디 나와 함께 떠날 사람은 나서시오. 사람들은 누구 하나 동조하지 않았다. 좋소. 다 그 정도라면 오늘 밤 나 혼자 귀신을 때려잡도록 하겠소. 날이 어두워지자 귀신은 어김없이 그 소름 돋는 처절한 울음을 울었고 춘배는 늙은 어머니의 쓸쓸한 만류를 뿌리치며 집을 나섰다. 몽둥이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차마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춘배내로 몰려든 사람들은 밤새껏 한잠도 자지 못한 것이 틀림없는 퀭한 눈에 춘배 어머니만 텐마루에 조그맣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행여나 행여나 했지만 춘배는 하루 해가 다 빠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공포의 바람이 서늘하게 마을을 휘감았다. 귀신은 장정 한 사람을 덥석 잡아가고 만 것이다. 강요하진 않습니다. 자원하십시오. 춘배를 찾아내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장의 말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남자가 없었다. 행여 이장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푹 떨구고들 있었다. 구출대 조직에 실패한 이장은 엄명을 내렸다. 소등령과 금종령이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일절 불을 켜지 말라는 것이었다. 굿도 효험이 없이 발악하고 있는 귀신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고 제 풀에 지쳐서 물러서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종령은 어두워진 다음에 나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낮에 맘대로 동네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다. 괜한 소문을 퍼뜨려서 귀신 붙은 마을이라는 피해를 자초하지 말자는 뜻이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은 그 희미한 석유등마저 밝힐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 공포감은 한층 더해졌고 밤은 견디기 어렵게 길어졌다. 천상 애들의 귀를 솜으로 틀어막아 재운 다음 어른들도 귀를 막고 잠을 청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춘배 어머니는 낮에도 집 안에 들어앉아 있어야만 했다. 괜히 아들을 찾는다고 아무데나 쏘다니다가 어머니까지 화를 입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 이장의 마음씀에 사람들은 또 큰 고마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춘배 어머니의 마음은 그 반대였다. 말이 위해주는 것이지 그건 징역살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무슨 수를 쓰든 찾아내야 했다. 이제 자기는 눈 감을 날이 머지않은 나이였다. 비록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 기운 실한 아들이 귀신한테 홀려 변을 당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필경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은 생각을 쉽사리 떼칠 수가 없었다. 위로를 한답시고 진종일 옆에 붙어앉아 있는 여편네들만 아니었다면 진즉 동네 언저리며 산속을 샅샅이 뒤졌을 것이다. 아들이 변을 당했더라도 그렇다. 어서 시체를 찾아 장례를 치러야지 언제까지나 여우나 까마귀밥이 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춘배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 밤부터 사흘째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퍼뜩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을의 귀신은 자정이 넘어 발동을 하기 시작해서 새벽 달기 울기 직전에 쫓겨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사도 자정이 넘어 차리지 않던가. 그런데 이건 어찌된 일일까? 귀신은 초저녁부터 울기 시작해서는 정작 자정이 가까워졌다 싶으면 울음을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밤이 바뀔수록 울음소리가 탁해지고 기운이 빠져가고 있었다. 처음엔 잘못 들었는가 했다. 나도 귀신한테 홀리고 있는가 싶었다. 그래서 살을 꼬집어 비틀며 정신을 가다듬었고 그것이 시원찮아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대며 귀를 곤두세웠다. 그러나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귀신도 지치고 목이 쉬는 것일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귀신이 울기 시작하고 일회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헬쓱하게 지쳐 있었고 동네에는 습한 냉기가 가득 흐르고 있었다. 애가 있는 집들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밤마다 무서움을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어떤 심한 아이는 경기를 일으켜 파랗게 까무러치기도 했다. 진달래꽃을 태워 술에 타먹인다, 토끼 꼬리를 과서 먹인다 했지만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무당을 불러 진짜 구술하든지 애들을 들쳐업고 병원을 찾아가기를 노골적으로 바라게 되었다. 내가 다녀오도록 하겠소. 애들 놀란 데는 청심환이 제일이니까 내가 구해오겠소. 이장은 손수 약을 구하러 떠났다. 역시 이장은 장하고도 고마운 사람이었다. 춘배 어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사려먹었다. 하늘처럼 믿었던 아들이 없어진 마당에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까지 귀신, 맞닥뜨려 함께 머리 산발하고 덤비다가 기운이 모자라 잡아먹혀도 그만이었다. 해가 떨어지자 춘배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었다. 귀신의 첫 울음이
싸늘한 바람을 일구며 어둠 속에 퍼지자 춘배 어머니는 서둘러 사립을 나섰다. 더 확인할 것도 없이 그 소리는 서쪽 산 허리점에서 퍼져나오고 있었다. 그동안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마당 한가운데 서서 찾아낸 소리의 방향이었다. 춘배 어머니는 젠걸음질을 쳤다. 손에는 낫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낫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귀신의 목을 싹둑 쳐버릴 작정이었다. 춘배는 유복자였다. 남편은 춘배를 자신의 배에 담아넣고 전쟁터에 끌려가서는 영영 못 올 목숨이 되고 말았다. 눈물로 눈이 썩도록 울었지만 남편에 대한 사무친 정이 다스려지지 않았다. 울면 울수록 눈물로 가려진 흐린 시야 저편에 남편의 모습은 선하기만 했다. 견디다 못해 남편의 전사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시댁의 만류도 뿌리치고 젖먹이를 업은 채 이 산골 마을을 찾아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 마을이 남편의 품이거니 하며 아들 하나만을 키우는 보람으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난데없는 귀신 발동에 제물이 되고 만 것이다. 귀신이 또 한바탕 웃어 젖히고 있었다. 춘배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틀림없이 어제보다 좀 더 탁해진 소리였다. 그 소리는 분명히 서쪽 산허리인 장군묘께서 들려오고 있었다. 춘배 어머니는 산골의 돌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듯 환히 알고 있었다. 아들의 배를 골리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산을 뒤지고 오르내리며 보낸 30년이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고사리가 부드럽고 어느 골짜기에 가면 송이버섯이 많고 어느 바위 밑에 더덕이 실팍한지 남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도 했다. 장군 묘께에서 귀신이 울다니. 그럼 장군 묘에서 나온 귀신일까? 장군 묘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야 귀신이 나올까? 나오더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장군이 여자로 둔갑한 귀신이 됐을까? 그럴 리가 없는데. 장군 묘 자리는 더 없는 명당이라던데 뭐가 모자라 원기가 되나? 옳지. 자손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지도 모른다 싶었다. 장군묘는 앞이 탁 트인 양지 바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느 명절 때라고 한번 제밥이 놓이는 적이 없었다. 옛날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이 묻힌 자리라고 말을 듣고 유심히 살펴야 윗자리인 것을 알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심코 지나치기 십상이었다. 그만큼 묘는 평지와 구분이 안 될 지경으로 의리에 높았다 낮았다 하는 산등성이의 굴곡짐으로 황폐해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둥구스름하게 이어진 윗자리는 실이 보통의 것에 서너 배는 넘어 보였다. 사람들은 그 장군묘가 동네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고 아이들에게도 자기네 자랑스러운 선조나 되는 것처럼 아무 주저없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봉분을 새로 돋우는 일은 고사하고 명절 때 제밥 한 그릇 올리는 일 없이 지나쳤다. 그렇다고 여태 한 번도 노여워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뒤늦게 우리 춘배를. 춘배 어머니는 어느덧 산자락을 밟고 있었다. 낫을 쥔 소나귀에다 힘을 주며 부르르 떨었다. 장군이 아니라 임금님 망령이라도 어림없다. 내 새끼 춘배를 빼앗아갈 순 없다. 목숨을 내걸고 사생결단 싸우리라 다시 이를 앙다물었다. 귀신은 날카롭게 웃음을 뿌리다가 이어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바로 코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깝고 선명했다.
춘배 어머니는 부르르 떨었다. 이렇게 끝을 못 보고 죽는다는 서러움이 귀신에 대한 증오로 타올랐다. 몸을 바싹 웅크리고 비탈을 기어 올랐다. 얼마를 올랐을까? 땅바닥에 찰싹 몸을 붙였다. 숨소리를 죽였다. 달그락 달그락.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분명 쇳소리였다. 어디서 들려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쇳소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한동안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눈에 익은 어둠 속에서 나무들만이 쭉쭉 뻗어 올라 있었다. 달각, 달가닥. 왼쪽이었다. 장군묘가 있는 왼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춘배 어머니는 새로운 공포에 떨었다. 저건 또 어떻게 된 소리일까? 무슨 귀신들이 요동을 치는 것일까? 우리 춘배가 이런 무섬증에 가위 눌려 어디론지 끌려가고 만 것인가? 춘배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부르르 떨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오금이 뻣뻣해 오고 눈앞에 무수하게 많은 색색의 불똥이 오락가락했다. 춘배 내 새끼, 춘배 원수를 갚아야 해. 춘배 어머니는 장군묘를 향해 다시 기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다. 결혼 생활이라곤 고작 5달 남짓하고 사별을 해야 했지만 그 5달의 정을 못 잊어 마시고 되마시며 살아온 60평생이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고 했다. 그 말은 꼭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다. 시부모들은 자식을 두고 개가하라고 했고 이 마을로 옮겨와서도 남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춘배를 친자식처럼 아끼던 강서방이 그렇게 목을 놓았지만 영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모질고 정이란 게 그다지 질긴 줄을 알고 스스로 놀랐었다. 남편이 숨을 내린 땅을 찾아들어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을 다시 그 땅에 묻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덜그럭 털컥. 춘배 어머니는 사지를 딱 멈추었다. 쇳소리는 바로 저 앞 어둠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두렁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귀신들이 저희들끼리 하는 소리인가? 혹시 사람들은 아닐까? 사람?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동시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새로운 무서움이 몰려들었다. 그건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한기나는 무서움과는 또 다른 무서움이었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가릴 것이 없었다. 어차피 죽기로 작정한 목숨이었다. 춘배 어머니는 다시 소리나는 쪽을 향해 기기 시작했다. 덜컥 달그락. 아직 멀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오늘은 뭐 좀 색다른 게 있어요? 갈수록 괜찮아. 오늘은 그만해요. 곧 끝낼 테니까 한 번만 더 외쳐. 목이 아파 죽겠단 말이에요. 이러다간 피 넘어오겠어요. 난 안 힘든 줄 알아.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짓인가? 남자의 퉁명스런 목소리. 그리고 길게 울려 퍼지는 귀신의 울음소리. 춘배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뜬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남자는 삽으로 장군묘를 파헤치고 있었고 여자는 조금 떨어진 돌 위에 서서 귀신 울음을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것들이 누군가? 저것들이 누군가? 춘배 어머니는 비 오듯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 없이 그들에게로 접근하고 있었다. 저것들이 내 자식을. 조그만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춘배 어머니는 고개를 늘어 빼며 눈꼬리에 힘을 모았다. 아니,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저건 이장 내외가 아닌가. 춘배 어머니는 여태껏 틀어주고 있던 낫을 놓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낫이 떨어지면서 돌에 부딪혀 쇳소리를 냈다. 여보,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외쳤고, 뭐? 어느 쪽이야? 남자가 삽을 치켜들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저기 저 바위 뒤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누구야? 썩 나와 죽기 전에. 남자가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며 위협했다. 내다 춘배입니다. 너희 년놈들이 설마 우리 춘배를. 춘배 어머니는 낯도 들지 않은 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서 있었다. 이 할망구가 기어코 여기까지. 삽을 치켜들고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어둠 속의 남자. 그는 이제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인정스럽던 이장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악한 짐승이었다. 춘배 어머니는 뒷걸음질을 치며 질정 없이 중얼대고 있었다. 우리 춘배를